겨울바람이 부는 런던의 하이드파크 게이트 22번지. 높은 천장과 무거운 벨벳 커튼이 드리워진 저택의 복도 끝에는 커다란 전신 거울이 서 있었습니다. 13살의 어린 버지니아는 그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끔찍하게도 두려워했습니다. 집안을 지배하는 엄격한 공기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가져온 슬픔이 저택 구석구석에 짙은 안개처럼 깔려있던 그 시절. 복도 끝의 거울은 어린 소녀에게 언제나 거대한 공포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마룻바닥을 삐걱거리며 다가오는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버지니아의 영혼을 영원히 조각내버릴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전 남편이 남긴 의붓오빠 제럴드 더거스였습니다. 성인 남성의 커다란 손이 어린 버지니아의 가냘픈 허리를 감싸 안더니 무자비하게 그녀를 거울 앞에 높은 콘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당황한 버지니아가 숨을 죽이기도 전에 차디찬 손이 그녀의 얇은 옷 속으로 거침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안 돼요, 오빠. 하지 마세요. 소녀의 입술 밖으로 채 터져 나오지 못한 비명이 목구멍 속에서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사방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고 집안의 그 누구도 이 어두운 복도 끝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일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어린 버지니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하나. 정면에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소녀는 극심한 수치심과 공포로 하얗게 질린 채 마치 타인의 육체가 더럽혀지는 것을 관조하는 것처럼 서늘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버지니아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거대한 균열이 일어났고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되는 기묘한 감각이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육체라는 것은 이토록 쉽게 오염되고 짓밟힐 수 있는 껍데기에 불과하구나.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내가 아니라 그저 흉측한 유령일 뿐이구나 하는 냉정한 깨달음이 어린 소녀의 머릿속을 관통했습니다. 이 비극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이복 오빠인 조지 더거스는 버지니아가 사교계에 진출한 나이가 되자 가문의 명예와 품위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밤마다 그녀의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상류층의 우아한 파티에 다녀온 날 밤이면 조지는 어둠 속에서 뱀처럼 기어들어 버지니아의 침대를 더럽혔습니다. 남성 중심의 완고한 빅토리아 시대 속에서 이 가부장적인 저택의 남성들은 어린 소녀에게 절대적인 신이자 동시에 포식자였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이 추악한 성적 학대와 희롱은 버지니아의 마음 깊은 곳에 남성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과 성에 대한 수치심을 평생의 트라우마로 각인시켰습니다. 그녀에게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자 언제든 타인에 의해 오염될 수 있는 불결한 그릇과 같았습니다. 그날 전 세계 문학사를 뒤흔든 위대한 작가 버지니아 울프의 영혼에 새겨진 첫 번째 낙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방 안에 거울이 있는 것을 참지 못했고 거울 속의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울 공포증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심층부에서 버지니아는 언어라는 자신만의 무기를 갈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육체를 빼앗긴 소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보이지 않는 인간의 내면과 감정의 파고를 완벽한 문장으로 포착해내는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한 천재 작가의 찬란하고도 잔인한 인생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상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깊고 위대한 역사의 기록을 이어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버지니아를 끊임없는 신경쇠약과
정신적 붕괴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갔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몸이 오염된다는 강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일체의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거식증이 그녀를 찾아왔고, 몸무게는 뼈만 남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저 그녀를 예민하고 유약한 아이로 치부했지만, 버지니아의 내면에서는 매일 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옷을 입는 것조차 그녀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사교계 여성들이 입는 화려하고 거추장스러운 드레스와 코르셋은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의 신체를 억압하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헐렁하고 편안한 옷만을 고집하며 사교계의 형식적인 관습에 맞추지 못하는 자신을 사회적 부적응자라 여기며 매적 소외감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거대한 서재는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은 버지니아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비평가이자 문인인 레슬리 스티븐 경의 딸이었던 그녀는 오빠들이 모두 케임브리지 대학에 진학하여 엘리트 교육을 받는 모습을 지독한 소외감 속에서 바라봐야 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집안 서재에 갇혀 있어야 했던 현실은 그녀에게 평생을 따라다닐 지적 열등감과 컴플렉스를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는 좌절하는 대신 아버지의 서재에 꽂힌 수천 권의 고전을 스스로 탐독하며 그 어떤 대학생보다도 깊고 날카로운 지성의 칼날을 재련해 나갔습니다. 내가 대학에 가지 못한다면 이 서재에 있는 모든 책을 내 피와 살로 만들겠다. 버지니아는 일기장에 그렇게 다짐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컴플렉스는 오히려 가부장적 학문 사회의 허위 의식을 통렬하게 비판할 수 있는 독창적인 시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서재의 침침함 속에서 언어의 마술사가 되는 법을 배웠고, 자신의 영혼을 파괴했던 남성들의 언어가 아닌 여성의 삶과 내면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문학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 거울 앞에서 얼어붙었던 소녀는 이제 세상의 모든 억압과 편견에 맞서기 위해 펜을 든 외로운 투사로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해야 할 슬픔과 광기의 그림자는 이제 겨우 초입에 불과했습니다. 가문의 거대한 기둥이었던 어머니의 죽음이 버지니아의 영혼을 더 깊은 심연 속으로 끌고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런던의 하이드파크 게이트 22번지 저택은 밖에서 보면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드나드는 우아하고 고상한 명문가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꺼운 석조 벽 안쪽의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버지니아에게 그 집은 숨소리조차 마음대로 내쉴 수 없는 거대하고 정교하게 지어진 가부장제라는 이름의 감옥이었습니다. 이 감옥의 절대적인 간수이자 군주로 군림했던 인물이 바로 그녀의 아버지 레슬리 스티븐 경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국가 정기사전을 편찬한 당대 최고의 비평가이자 학자였으며 지독할 정도로 철저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곧 가문의 법이었고, 그의 기분과 감정 상태에 따라 저택 전체의 공기가 얼어붙었다가 녹아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버지니아는 매일 아침 아버지가 서재에서 내뿜는 무거운 침묵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레슬리 스티븐은 자신의 지적 권위를 온 집안 식구들에게 강요했으며, 특히 딸들에게는 헌신과 복종, 그리고 완벽한 빅토리아풍의 숙녀가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가문의 명성에 걸맞은 교양을 갖추되 절대로 남성들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시대의 암묵적인 규칙이었습니다. 너희는 그저 가문을 빛낼 아름다운 장식품이자 남성들을 뒷바라지할 순종적인 역할을 하면 된다. 아버지가 온몸으로 뿜어내는 그 무언의 압박은
어린 버지니아의 가슴속에 깊은 반골기질과 억압감을 동시에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거대한 지성을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삶을 옥죄는 가부장적 권위에 숨이 막힐 것 같은 질식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가부장적 억압이 가장 잔인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교육의 기회였습니다. 버지니아의 오빠들인 토비와 에이드리언은 나이가 차자 당연하다는 듯이 당대 최고의 엘리트 코스인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오빠들이 대학에서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자유롭게 철학과 정치를 논하며 지정 영토를 넓혀가는 동안 버지니아와 그녀의 언니 바네사에게 허락된 공간은 오직 집안의 어두운 서재뿐이었습니다. 여성은 고등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정식 학위는 남성들의 전유물이라는 시대의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오빠들을 떠나보내는 마차를 바라보며 버지니아가 느꼈던 소외감과 비참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왜 나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어두운 집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 걸까?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운 이 수많은 생각과 의문들은 왜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걸까? 이 지독한 소외감은 훗날 버지니아에게 평생을 따라다닐 거대한 지적 열등감과 컴플렉스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인 학위가 없다는 사실에 늘 위축되었고 정규 교육을 받은 학자들 앞에서 남모를 두려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은 오히려 버지니아의 내면에 거대한 불꽃을 피워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서재에 홀로 앉아 박탈당한 교육의 기회를 스스로 쟁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독학으로 마스터하고 고대 철학부터 당대 문학 비평까지 수천 권의 고전을 피를 말리듯 탐독했습니다. 학교가 그녀에게 문을 닫아 걸었다면 그녀는 스스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삼켜버리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채워갈수록 아버지가 지배하는 가계의 숨막히는 현실은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레슬리 스티븐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엄청난 강박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딸들에게 가계부를 가져오게 하여 한 푼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돈을 쓰는 것은 전적으로 남성의 권력 아래 있어야 하며 여성은 그 돈을 관리하는 종에 불과하다는 태도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버지니아는 경제적 자립이 없다면 여성의 지성과 자유는 한낱 물거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서재의 촛불 아래에서 글을 쓰며 그녀는 이 완고한 빅토리아풍의 의복과 사교계의 형식적인 관습을 모두 벗어던지고 온전한 인간으로서 바로 서는 날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가부장제의 두꺼운 그늘은 그리 쉽게 거치지 않았고 이 숨막히면 긴장감 속에서 그녀의 정신은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균열을 일으키며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버지니아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저택의 차가운 공기를 따스하게 감싸주던 유일한 존재는 바로 그녀의 어머니, 줄리아 스티븐이었습니다. 줄리아는 당대 최고의 미인으로 꼽히며 수많은 예술가의 뮤즈가 되었던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대가족의 살림을 홀로 책임지고 완고한 남편의 수시로 변하는 감정을 묵묵히 받아내던 가문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버지니아에게 어머니는 단순한 부모를 넘어 세상의 모든 위협과 오빠들의 추악한 학대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거대한 방파제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1895년 5월 버지니아가 고작 13살이 되던 해에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방파제가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과로와 감기로 인해 어머니 줄리아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이 멎던 그날 아침, 하이드파크 게이트 22번지 저택은 비명과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이성을 잃고 복도를 돌아다니며 벽에 머리를 부딪혔고 온 집안의 커튼은 시커먼 상국처럼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린 버지니아는 울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거대하고 갑작스러운 충격은 소녀의 감정 회로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시신 앞에 서서 버지니아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평생 동안 지옥으로 만들 극심한 신경쇠약, 그 정신적 붕괴의 서막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보호막을 잃어버린 버지니아의 영혼은 아무런 방어벽도 없이 세상의 날카로운 칼날 앞에 그대로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직후 버지니아에게는 인생 최초의 잔인한 정신발작이 찾아왔습니다. 밤이 되면 방 안의 가구들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듯한 환각에 시달렸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침대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이유 없는 슬픔과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주위의 친척들은 그저 사춘기 소녀가 어머니를 잃고 겪는 일시적인 방황이라 생각했지만 버지니아의 뇌 속에서는 이미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서운 속도로 뭉개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꼈고 그 고립감은 소녀를 더욱 깊은 심층구로 밀어넣었습니다. 더욱 잔인했던 것은 어머니의 부재가 가져온 현실적인 파탄이었습니다. 줄리아가 사라지자 아버지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집착과 부성애의 강박을 딸들에게 쏟아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버지니아와 언니 바네사는 어머니를 대신해 아버지를 위로하고 매주 가계부를 검사받으며 그의 폭압적인 감정의 배출구가 되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가부장제의 감옥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융통성 없는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이 틈을 타 이복 오빠들의 성적 학대는 더욱 은밀하고 대담해졌습니다. 의지할 곳을 잃은 버지니아는 낮에는 아버지의 폭정을 견디고 밤에는 오빠들의 끔찍한 그림자를 피해 숨죽여야 했습니다. 이 지독한 고통 속에서 버지니아는 한 숟가락의 음식조차 삼키지 못하는 거식의 늪에 빠졌습니다. 음식을 씹고 삼키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더럽혀진 육체를 더 오염시키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침대에 누워 먼 허공을 바라보던 13살의 소녀는 이때부터 삶과 죽음의 경계를 위태롭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버지니아에게 세상이란 언제든 가장 소중한 것을 잔인하게 빼앗아갈 수 있는 불안정한 무대라는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며 버지니아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고난을 언어로 기록하겠다는 기묘한 집착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져버린 어머니의 온기를, 그리고 무너져가는 자신의 정신을 붙잡아둘 수 있는 유일한 끈은 오직 글쓰기뿐이라는 사실을 이 침침함 속에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암울하게 흘러가던 저택의 시계는 1904년 또 한 번 거대한 폭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하며 온 집안을 강박적인 집착과 폭정으로 뒤흔들던 아버지 레슬리 스티븐이 마침내 잔인한 삶의 줄타기를 끝내고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버지니아는 아버지를 간호하는 내내 그가 내뿜는 무거운 죄책감과 분노의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서도 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 들었고 자신이 죽으면 남겨질 가족들이 파멸할 것이라며 끊임없이 저주 섞인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 버지니아의 가슴을 채운 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묘하게도 무겁고 두꺼운 사슬이 마침내 끊어졌다는 해방감. 그리고 그 해방감을 느꼈다는 것에 대한 끔찍한 죄책감이 뒤섞인 지옥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증오하면서도 우러러보았던 거대한 거인이 사라지자 버지니아의 정신은 그 균형을 잃고 완전히 파탄나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두 번째로 찾아온 정신병발은 이전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현실의 소리들이 모두 차단된 채 기괴한 환청과 환각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용돌이 쳤습니다. 낮에는 죽은 아버지가 서재 구석에 서서 자신을 노려보는 환영이 보였고, 밤이 되면 방 안의 모든 물건들이 살아 움직이며 자신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듯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내면의 붕괴를 견디다 못한 버지니아는 결국 런던 근교의 헤이드홀이라는 요양원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의 하얀 벽도 그녀의 머릿속에서 날뛰는 유령들을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 뇌리를 파고드는 환청의 비명이 극에 달하자 버지니아는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딜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과 소리가 자신을 처벌하려 드는 것 같았던 그 순간, 그녀의 눈에 요양원의 높은 창문이 들어왔습니다. 더럽혀진 육체도, 나를 짓누르는 아버지의 유령도, 이 소음도 모두 끝내야 해. 버지니아는 몽환적인 상태에서 자석에 이끌리듯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중력을 거스르듯 아래를 향해 자신의 온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 최초의 치명적인 자살 시도였습니다. 다행히 창문 아래의 높이가 아주 치명적이지 않았고 장원의 수풀이 완충작용을 해준 덕분에 버지니아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체가 바닥에 타격음과 함께 부딪히는 순간 그녀의 영혼은 현실 세계로부터 영영 돌아올 수 없는 머나먼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큰 부상은 면했지만 정신적 추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상에 누워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버지니아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흐르는 이 광기가 언제든 자신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증오와 연민이 뒤엉켜 만들어낸 자살 시도는 그녀의 삶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대한 흉터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경험은 역설적으로 그녀의 문학적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정신의 가장 깊은 심층으로 추락할 때 느끼는 감각,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져 내릴 때의 공포를 온몸으로 겪어낸 버지니아는 훗날 이 끔찍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누구도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무의식과 매면의 서사를 집필하는 유일무이한 작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비극적인 자살 시도의 소동이 폭풍처럼 지나간 후 버지니아와 그녀의 남매들은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평생 자신들의 영혼을 사슬로 묶어두었던 숨막히는 하이드파크 게이트 22번지 저택을 영원히 떠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1904년 늦은 가을, 그들이 새로 둥지를 튼 곳은 당시 런던에서 다소 황량하고 집세가 저렴했던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의 거리, 블룸스버리의 고든 스퀘어 46번지였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캐캐 묵은 가구들과 어두운 벨벳 커튼을 모두 내버리고 남매들은 사방이 하얗게 칠해진 탁 트인 방에 가벼운 가구들을 들여놓았습니다. 집안을 지배하던 무거운 침묵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신선한 런던의 가을 공기가 흘러들기 시작했을 때 버지니아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하얀 방을 무대로
전 세계 문화사를 뒤흔들 위대한 지식인 공동체인 블룸스버리 그룹이 탄생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버지니아의 오빠 토비가 매주 목요일 밤마다 자신의 대학 동창들을 집으로 초대하기 시작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소설가 E.M. 포스터,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 문학비평가 리튼 스트레이치, 그리고 미술비평가 로저 프라이까지 당대 최고의 천재들이 고든 스퀘어의 거실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안개 낀 런던의 밤을 가르며 새벽까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그 토론의 주제에는 어떠한 성역도 금기도 없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가 철저히 억압했던 성과 동성애, 자유연애, 그리고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주의까지 당대 영국 사회가 기겁할 만한 파격적인 대화들이 거실의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격렬하게 오갔습니다. 여성은 그저 남성의 대화를 경청하며 차나 날라야 한다고 믿었던 하이드파크 게이트의 관습은 이곳에 없었습니다. 버지니아와 언니 바네사는 토론의 당당한 주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버지가 정해놓은 규칙에 맞춰 연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곳에선 오직 순수한 지성과 예술만이 유일한 법이니까요. 버지니아는 서재 속의 관찰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날카로운 지성을 거침없이 뿜어냈습니다. 당배 최고의 엘리트 학자들이 펼치는 논리적 모순을 송곳처럼 파고드는 그녀의 재치와 통찰력에 케임브리지 출신의 수재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평생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열등감에 시달렸던 버지니아에게 공식적인 학위가 없다는 사실에 늘 위축되었고, 블룸스버리 그룹은 그 어떤 대학보다도 찬란한 지적 혁명의 터였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지적 해방의 이면에는 또 다른 소외감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블룸스버리 그룹의 멤버들은 지나칠 정도로 지적 허영과 이성주의에 매몰되어 있었기에 인간의 나약한 감정이나 버지니아가 겪고 있던 내면의 고통을 온전히 공감해주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자유분방한 연애관과 기묘한 인간관계는 완벽한 도덕적 순결성을 갈망하던 버지니아의 내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규범에서 벗어나 비로소 지적 해방감을 맛보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유리벽 뒤에서 세상을 관찰하는 고독한 관찰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룸스버리 속에서 보낸 시간은 버지니아에게 기성문학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뒤엎어버릴 거대한 지적 양분이 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규범이 완벽하게 부서진 그 자리에서 버지니아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첫 문장을 세상에 던질 위대한 항해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블룸스버리의 찬란한 지적 축제 속에서 자아를 찾아가던 버지니아에게 인생의 가장 거대한 갈림길이 찾아왔습니다. 1912년 그녀는 케임브리지 출신의 명민한 지식인이자 영리한 관료였던 레너드 울프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레너드는 유대인이라는 사회적 가시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 누구보다 날카로운 지성과 확고한 신념을 지닌 남자였습니다. 김은 버지니아의 천재성을 첫눈에 알아보았고 그녀가 뿜어내는 기이한 아름다움과 그 이면에 도사린 깊은 정신적 취약함까지 모두 포용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가부장제의 폭력과 이복 오빠들의 추악한 성적 학대로 점철된 어린 시절을 보낸 버지니아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는 온전한 축복이 아닌 일종의 거대한 모험이자 두려움이었습니다. 버지니아는 결혼을 결심하기 직전 레너드에게 자신의 내면을 날 것 그대로 드러내는 솔직하고도 서늘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레너드,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온전한 의미의 아내가 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내 몸은 남성의 손길에 격렬한 거부감을 느끼고 내 정신은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절벽 위에 서 있으니까요. 만약 나와 결혼한다면 당신은 평생 미치광이의 간수 역할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레너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버지니아의 영혼을 소유하려 들지 않았고 그녀의 신체를 강요하지도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성립된 두 사람의 결혼은 당대 빅토리아 시대의 평범한 부부들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기묘하고도 숭고한 영혼의 계약이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의 부부관계에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성적 결합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인해 신체적 접촉에 극도의 혐오감과 공포를 느꼈던 버지니아를 위해 레너드는 평생 욕망을 절제하며 그녀의 공간과 순결을 완벽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대신 레너드는 버지니아의 가장 헌신적인 보호자이자 비서이자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버지니아의 안색을 살폈고 그녀의 감정 상태와 식사량, 심지어 수면 시간까지 소수점 단위로 꼼꼼하게 다이어리에 기록하며 그녀의 정신이 파탄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우울증이 도져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증이 찾아올 때면 레너드는 한 숟가락의 수프를 먹이기 위해 침대 곁에서 눈물로 애원하곤 했습니다. 이 헌신적인 보살핌은 버지니아에게 기묘한 구원이자 문학적 안착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레너드라는 견고한 방파제가 있었기에 그녀는 광기의 심층으로 완전히 추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창작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보호는 때로 버지니아에게 또 다른 의미의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레너드의 깐깐한 관리와 과도한 염려는 그녀의 자유로운 예술적 충동을 억누르는 족쇄가 되기도 했고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온전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은 매일 밤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구원과 구속이 기묘하게 뒤섞인 이 결혼 생활 속에서 버지니아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창작이라는 유일한 분출구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태로운 평화 속에서 부부는 영국의 출판 역사를 바꿀 또 다른 거대한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레너드와의 결혼으로 위태로운 평온을 유지하던 버지니아에게 남편은 평생을 바꿀 기묘한 처방전을 하나 제안했습니다. 날카로운 작가적 예민함 때문에 늘 신경쇠약에 시달던 버지니아에게 글쓰기 외에 손을 직접 움직여 집중할 수 있는 수공업적 취미가 정신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1917년의 어느 봄날, 부부는 런던 교회 리치먼드의 자택인 호가스하우스의 거실에 자그마한 중고 수동 인쇄기 한 대를 들여놓았습니다.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인쇄공을 고용할 돈도 부족했던 두 사람은 잉크 냄새가 진동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활자를 하나하나 손으로 고르고 배열하는 법을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전 세계 모더니즘 문학과 전위 예술의 요람이 된 위대한 호가스 출판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시커먼 잉크를 묻혀가며 무거운 인쇄기 레버를 누르는 작업은 버지니아에게 단순한 취미를 넘어 거대한 해방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당대의 출판 시장은 철저하게 남성 편집자들과 상업적 자본의 논리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여성 작가가 기존의 문법을 파괴하는 실험적인 글을 쓰거나 사회의 금기를 건드리는 서사를 내놓으면 영국의 보수적인 출판사들은 검열의 가위를 들이대며 원고를 훼손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버지니아에게는 거실 한 구석에서 밤낮으로 돌아가는 자신만의 인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어떤 남성 편집자도 상업적인 자본가도 내 문장을 검열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못해. 나는 내 거실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직 내가 자아는 가공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언어를 세상에 찍어낼 수 있으니까. 버지니아는 호가스 출판사를 통해 상업적 검열의 쇠사슬을 완벽하게 부수어버리고 절대적인 창작의 자유를 획득했습니다. 호가스 출판사는 버지니아 게임의 문학적 실험실인 동시에 당대 소외당하던 천재 예술가들의 유일한 망명지였습니다. 부부는 자신들의 안목을 믿고 기존 출판계가 거들떠보지도 않던 파격적인 원고들을 과감하게 책으로 찍어냈습니다. 시인 T.S. 엘리엇의 황무지를 비롯하여 심리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전집을 영국 최초로 번역하여 출간한 곳이 바로 이 작은 거실이었습니다. 문학적 패러다임을 바꿀 위대한 원고들이 버지니아의 손을 거쳐 활자로 고정되고 세상 밖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검열 없는 절대적인 자유의 공간을 확보한 버지니아는 마침내 오랜 정신적 고통과 자기 검열의 늪을 이겨내고 처녀작인 소설 항해를 세상에 내놓으며 공식적인 소설가로 데뷔하게 됩니다. 하지만 창작의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도 잠시, 자신의 영혼을 날 것 그대로 대중 앞에 발가벗겨 보여주어야 한다는 극심한 압박감이 또다시 그녀의 연약한 신경망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이 인쇄되어 서점으로 향하던 그 순간부터 평론가들의 차가운 혹평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비에 가까운 두려움이 버지니아를 덮쳤고 그녀는 또다시 치명적인 정신적 발작을 일으키며 어두운 병원의 하얀 침대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위대한 창작은 언제나 그녀의 영혼을 소진시키는 비정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소설 항해를 출간하기 직전 버지니아가 마주해야 했던 지옥은 그 어떤 평론가의 혹평보다도 잔인하고 기괴했습니다. 완벽한 문장을 자아내야 한다는 강박과 세상의 시선에 대한 공포는 그녀의 연약한 신경망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평소에는 맑고 투명하게 빛나던 그녀의 지성은 발작이 찾아오는 순간 깊은 소용돌이로 변해버렸습니다. 1913년의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고요하게 깨어난 리치먼드의 저택방 안에서 버지니아는 갑자기 침대 위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창밖 정원의 푸른 나무 사이로 평범한 새들의 지저귀임이 들려오고 있었지만 버지니아의 귀에 도달한 그 소리는 아름다운 자연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고도 서늘한 인간의 목소리였습니다. 놀랍게도 새들은 영국인이 쓰는 영어가 아닌 고대 그리스어로 버지니아를 향해 온갖 외설적인 욕설과 저주를 조잘거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 소리 좀 들어봐, 레너드. 새들이 나를 비웃고 있어. 고대 그리스어로 내 죄를 낱낱이 고하며 당장 죽으라고 외치고 있단 말이야. 남편 레너드가 기겁을 하며 그녀를 거칠게 붙잡고 울부짖었지만 버지니아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위에서 귀를 찢을 듯한 비명을 지르며 보이지 않는 새들과 격렬하게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리를 파고드는 기괴한 환청의 소음 때문에 두 손으로 귀를 피가 나도록 틀어막고 비명을 질렀으나 머릿속에서 울리는 고대 그리스어의 조잘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기가 극에 달했을 때 버지니아의 환각은 역사적 현실의 벽마저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영국의 국왕 에드워드 7세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자신의 집 정원 진흙 속에 숨어서 지독하고 더러운 외설을 속삭이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그 침침함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구원해주던 남편 레너드마저 알아보지 못하는 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아를 통제하는 고삐를 완전히 놓쳐버린 버지니아는 결국 다량의 수면제인 베로나를 삼키며 또다시 치명적인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간신히 위 세척을 하고 목숨을 건졌지만 깨어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스스로가 완전히 미쳐버릴지도 모른다는 마비에 가까운 고독감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정신적 붕괴는 육체적인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우울증과 발작이 극에 달할 때마다 버지니아는 음식을 먹으면 자신의 몸과 영혼이 추악하게 오염된다고 생각하여 일체의 음식 섭취를 전면 거부하는 극단적인 거식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녀의 몸무게는 뼈의 형체가 그대로 드러날 정도로 무섭게 줄어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숨만 쉬고 있는 그녀를 살리기 위해 남편 레너드는 매일 밤 눈물로 애원하며 한 숟가락의 수프를 억지로 입안에 밀어넣어야 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한계에 다다르면 눈앞이 흐려지며 세상이 알아볼 수 없게 뭉개지는 시력 저하 증상까지 찾아왔습니다. 글을 읽을 수도 쓸 수도 없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는 그녀의 신경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잔인한 기폭제였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는 이 지옥 같은 광기의 심층 속에 잠겨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서늘한 관찰자 자아를 끝내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미쳐가던 순간의 감각, 이성이 무너지던 찰나의 공포를 언어라는 그물로 기억해 두었던 그녀는 비로소 이 침침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학사의 흐름을 통째로 뒤바꿔 놓을 위대한 걸작들을 인태하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터널을 간신히 지나온 버지니아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마주한 이 광기와 무의식의 심층을 전통적인 문학 기법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대 유행하던 사실주의 소설들은 인물의 겉모습, 사회적 지위, 방 안의 가구 배치 같은 외적인 환경을 완벽하게 묘사하는 데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가 보기에 그것은 인간의 진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매 순간 수만 가지의 생각과 기억, 감정의 파도가 정형화되지 않은 채 흘러가는 거대한 바다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1925년, 그녀는 마침내 소설의 패러다임을 영원히 바꿔버릴 걸작, 갤러웨이 부인과 등대로를 세상에 던졌습니다. 그녀가 완성해낸 독창적인 무기는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이었습니다. 버지니아의 소설 속에서 시간은 시계바늘처럼 규칙적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안개 낀 런던의 거리를 걷는 주인공 클라리사 데러웨이의 발걸음을 따라 카운터의 종소리 하나에 수십 년 전 어린 시절의 기억이 소환되고 길가에 멈춰선 자동차의 소음 속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거대한 철학적 사유가 소용돌이칩니다. 외적인 사건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인물의 내면 속에서는 우주가 생성되고 소멸하는 듯한 격렬한 파고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정신은 사방에서 밀려드는 수천 개의 인상들을 받아들이는 거대한 대기이자 흐르는 강물과 같아요. 작가가 할 일은 그 흘러가는 의식의 파편들을 있는 그대로 포착해내는 것입니다. 평단과 대중은 소설의 문법을 완전히 창조해낸 그녀의 문학적 마술에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기법의 완성은 버지니아의 모든 영혼을 소진시키는 비정한 등가 교환이었습니다. 그녀는 글을 쓸 때 단순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발작을 일으키며 추악하게 무너져 내렸던 무의식의 심층 속으로 직접 걸어들어가 그 감각들을 길어 올려야 했습니다. 특히 델러웨이 부인 속에서 전쟁 트라우마로 인해 새들의 환청을 듣다가 결국 창밖으로 몸을 던져 자살하는 인물. 셉티머스 스미스는 다름 아닌 버지니아 자신의 분신이었습니다. 집회 기간 내내 그녀는 현실과 자신이 창조해낸 허구의 경계선 위에서 위태롭게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원고 마감이 임박해오고 인쇄소로 책을 넘겨야 하는 직정이 되면 버지니아의 완벽주의는 극에 달해 지옥 같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이 글이 완벽하지 못하다면
평론가들이 내 영혼의 밑바닥을 보고 비웃는다면 나는 정말로 파멸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또다시 며칠 동안 알아누워 비명을 지르곤 했습니다. 인간의 정신 속에 숨겨진 무의식의 지도를 완벽하게 그려냈다는 극찬을 받았지만 작가로서의 왕관은 그녀의 머리를 피가 흐르도록 짓누르는 고통의 가시면류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지니아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언어로라는 그물로 내면의 바다를 완전히 깃기 전까지는 자신의 광기를 이겨낼 유일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창작의 고통 속에서 그녀의 차가운 내면을 통째로 녹여버릴 격정적인 사랑의 불꽃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레너드가 마련해준 견고한 울타리 속에서 의식의 흐름을 깃던 버지니아의 차가운 세계에 영혼의 기절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격정적인 불꽃이 날아들었습니다. 1920년대 중반, 그녀는 매혹적이고 당당한 귀족 출신의 작가 비타 색빌 웨스트를 만나게 됩니다. 비타는 버지니아와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극점에 서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남성처럼 바지를 입고 직접 자동차를 몰며 런던의 밤거리를 누겼고 수많은 남녀와 거침없이 연문을 뿌리던 대담하고 관능적인 매력의 소유자였습니다. 평생 가부장제의 억압과 어린 날의 성적 트라우마 속에서 자신의 육체를 흉측한 유령처럼 여기며 거울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던 버지니아에게 육체의 자유를 마음껏 발산하는 비타의 존재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두 사람은 급격하게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레너드와의 결혼 생활 속에서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여성으로서의 관능적 자아와 타임의 신체에 대한 갈망이 비타라는 불꽃을 통해 버지니아의 내면 속에서 폭발하듯 깨어났습니다. 비타, 당신은 대지처럼 풍요롭고 웅장해요. 당신의 걸음걸이와 목소리는 내 어두운 서재에 불을 밝히는 태양과 같습니다. 버지니아는 비타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평생 모아둔 언어의 찬란함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이 동성연애는 버지니아에게 단순한 감정을 넘어 상처 입은 내면을 치유하고 여성으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깨워주는 결정적인 구원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1928년, 버지니아는 연인 비타를 모델로 삼아 문학사상 가장 기발하고 환상적인 소설 올랜도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 올랜도는 16세기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귀족 청년으로 시작해 400년의 세월을 살아가며 중간에 여성으로 성별이 바뀌는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시공간과 성별의 경계를 가볍게 뛰어넘는 이 파격적인 서사는 비타의 자유분방한 영혼을 문학이라는 우주 속에 영원히 보관해 두려는 버지니아의 가장 찬란한 고백이었습니다. 올랜도는 평단과 대중의 엄청난 찬사를 받으며 경이적인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작품 덕분에 버지니아는 작가로서 경제적 풍요를 얻었고 대중적 작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사랑의 이면에는 홀로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지독한 질투와 고통의 심층이 존재했습니다. 자유로운 바람 같았던 비타는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버지니아와 열정적인 관계를 맺으면서도 다른 여성들과 끊임없이 새로운 연문을 뿌리며 돌아다녔습니다. 소유할 수 없는 연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버지니아는 밤마다 거실을 서성였고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는 비타의 그 관능적인 세계에 깊은 무력감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비타는 버지니아에게 가장 찬란한 문학적 영감을 준 구원자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나약한 신경망을 잔인하게 고문하는 아름다운 형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랑의 불꽃이 소용돌이치고 지나간 자리에 버지니아는 마침내 개인의 연애를 넘어
시대의 모든 여성들이 마주하고 있던 거대한 불평등의 벽을 향해 엄숙한 선전포고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28년 10월, 그녀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여성 단과대학인 뉴넘 칼럼 칼리지와 걸튼 칼리지에서 여성과 픽션이라는 주제로 두 차례의 강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엘리트 남성학자들이 가득한 대학 교정에 들어선 버지니아의 가슴속에는 어린 시절 오빠들의 대학 진학 마차를 바라보며 홀로 눈물을 흘려야 했던 하이드파크 게이트의 서재 속에 외로운 소녀가 다시 살아 움직였습니다. 1929년, 그녀는 이 강연 내용을 집대성하여 전 세계 페미니즘의 영원한 교과서이자 바이블이 된 위대한 에세이, 자기만의 방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버지니아는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날카롭고도 현실적인 통찰을 세상에 던졌습니다. 여성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아니, 자신만의 온전한 지성을 발휘하며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연간 500파운드의 유산과 문을 잠글 수 있는 자신만의 독립된 방입니다. 그녀가 말한 연간 500파운드와 자기만의 방은 단순한 물질적 사치나 이기적인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아버지나 남편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경제적으로 구걸하지 않으며 자신의 지성과 존엄을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요새이자 해방부였습니다. 버지니아는 역사 속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음에도 피지 못하고 사라져간 수많은 여성들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만약 셰익스피어에게 똑같이 천재적인 재능을 지닌 누이 주디스 셰익스피어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기발한 가설을 세웠습니다. 주디스는 오빠처럼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안 서재에 갇혀 가사노동을 강요받았을 것이며 결혼을 거부하고 런던의 극장가로 도망쳤다 하더라도 결국 남성들의 비웃음과 성적 착취 속에서 원고 한 줄 쓰지 못한 채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시대의 불평등을 통렬하게 고발했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평생의 컴플렉스를 가부장적 학문사회의 허위의식을 부수는 가장 강력한 논리의 창으로 바꾸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유산과 소수점 단위까지 철저하게 기록하던 가계부의 수입을 확인하며 경제적 자립만이 자신을 광인 수용소에 가두려는 세상으로부터 지켜줄 유일한 방패라고 믿었습니다. 자기만의 방은 출간 즉시 보수적인 문단과 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안겼고 여성들에게 주체적인 삶을 일깨우는 해방의 함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벽을 향해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위대한 투사에게 역사의 수레바퀴는 또 다른 거대한 파멸의 폭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광기라고 불리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이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나치 독일의 전투기들은 안개 낀 런던의 하늘을 검은 화염으로 물들이기 시작했고 매일 밤 대지를 흔드는 폭격의 굉음이 도시를 집어삼켰습니다. 평생 인간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미세한 감정의 파고를 언어로 포착해오던 버지니아에게 문명을 통째로 야만의 시대로 되돌리는 전쟁의 포화는 정신을 마비시키는 거대한 공포이자 절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재에 앉아 글을 쓰다가도 수시로 울려 퍼지는 공습경보의 날카로운 비명 속에서 펜을 멈추고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1940년의 어느 잔인한 가을 아침, 우려했던 최악의 비극이 버지니아를 덮쳤습니다. 나치의 무차별적인 런던 대공습이 몰아친 다음 날, 폭격이 지나간 거리로 달려간 버지니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찬란한 청춘과 문학적 자부심이 깃들어 있던 블룸스버리의 매하우스 서재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검은 벽돌 더미로 무너져 내려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 레너드와 함께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손가락에 잉크를 묻혀가며 활자를 고르던 호가스 출판사의 인쇄기는 뒤틀린 철골 속에 처박혀 있었고, 그녀가 평생을 바쳐 써내려간 소중한 원고들과 수천 권의 책들은 공중으로 검은 재와 먼지가 되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 내 삶의 모든 기억이, 우리가 자아냈던 지성이 저 길바닥의 흙먼지와 함께 무너져 버렸구나. 버지니아는 무너진 벽돌 더미 앞에 주저앉아 타들어간 원고의 파편을 손에 쥐었습니다. 전쟁이라는 이 거대한 집단적 광기 앞에 한 인간의 숭고한 지성과 문학이 얼마나 무력하게 산산이 부서질 수 있는지 체감하는 순간,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방파제가 또다시 쩍 하고 갈아졌습니다. 평생 동안 집착증과 신경쇠약의 침침함 속에서도 그녀를 지탱해 주었던 것은 런던이라는 도시의 소음과 서재라는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치의 폭격은 그녀가 숨을 쉴 수 있었던 마지막 요새이자 자기만의 방을 완벽하게 완파해버렸습니다. 추억의 파편들이 먼지가 되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온 것은 뼈를 깎는 듯한 극심한 상실감과 깊은 무력감이었습니다. 버지니아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런던을 떠나 서식스의 작은 시골 마을인 로드멜의 몽크스하우스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시골의 고요함이 그녀의 상처받은 영혼을 달래줄 것이라는 레너드의 기대와 달리 사방을 에워싼 기괴할 정도의 침묵은 오히려 버지니아의 귓가에 숨어있던 해묵은 유령들을 다시 깨우는 독약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포화는 그녀의 외적인 삶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깊은 심층 속에 잠들어 있던 광기의 괴물을 다시 지상 밖으로 끌어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런던의 폭격 속에서 서재가 먼지가 되어버린 후 서식스의 외딴 시골 마을 몽크스하우스로 도망쳐온 버지니아의 삶은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치의 서슬퍼런 칼날은 그녀의 목덜미 바로 앞까지 들이쳐 있었습니다. 당시 남편 레너드 울프는 확고한 신념을 지닌 유대인 지식인이었고, 버지니아 자신은 나치의 가부장적 전체주의와 전쟁 광기를 앞장서서 비판해온 영국의 대표적인 반전주의 작가였습니다. 나치 독일이 영국 본토를 점령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사자바다 작전의 극비 문서, 즉 영국을 정복하는 즉시 체포하여 처형해야 할 지식인과 정치가들의 명단인 히틀러의 암살 블랙리스트. 제일 윗줄에는 레너드 울프와 버지니아 울프 부부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서식스의 밤하늘 위로 나치 전투기들의 무거운 엔진 소리가 우문거릴 때마다 부부는 거실의 램프 불빛을 끄고 숨을 죽였습니다. 바다 건너 프랑스가 함락되고 영국의 해안선까지 적들의 군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공포 속에서 레너드와 버지니아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잔인하고도 엄숙한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레너드, 만약 저 야만인들이 이 마당을 밟고 들어온다면 나는 절대 그들의 수용소에 갇혀 짐승처럼 모욕당하지 않을 엄두가 나지 않아요. 내 지성과 영혼이 무참히 짓밟히기 전에 차라리 우리 스스로 존엄하게 삶의 마침표를 찍기로 해요. 레너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차가운 손을 맞잡았습니다. 부부는 언제든 독일군이 마을에 들이닥치면 함께 동반 자살을 감행하기 위해 차고에 있는 낡은 자동차의 연료를 조금씩 모아두었습니다. 만약에 순간이 오면 차고의 문을 안에서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자동차 가스를 차고 안에 가득 채워 고통 없이 함께 숨을 거두겠다는 치밀하고도 비극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매일 밤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는 버지니아의 나약한 신경망을 매서운 바늘로 찌르듯 고문했습니다. 평생을 따라다닌 거울 공포증은 더욱 심해져 이제 그녀는 방 안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앙상한 육체를 바라보는 것조차 끔찍해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매일 아침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절망적인 전쟁 뉴스와 언제 처형될지 모른다는 마비에 가까운 두려움은 그녀를 매 순간 절벽 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경제적 자립이 자신을 광인 수용소로부터 지켜줄 유일한 방패라고 믿으며 가계부의 유산과 인세 수입을 철저히 계산하던 그녀의 강박적인 안도감도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멸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삶을 완벽하게 지배해버린 그 차고의 침침함 속에서 버지니아는 자신이 자아낼 수 있는 마지막 언어의 빛을 향해 위태로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치의 위협과 매일 밤 찾아오는 자살의 유혹 속에서도 버지니아는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폭격의 잔해와 죽음의 공포가 내뿜는 악취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 영혼을 소진시켜 소설 막간의 원고를 마침내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걸작을 탈고한 직후 매번 그녀의 목덜미를 낚아채던 마비에 가까운 완벽주의의 공포는 이번에 전혀 다른 차원의 파멸로 다가왔습니다. 1941년 3월의 어느 차가운 아침, 잠에서 깬 버지니아의 가슴 속에 깊은 침침함의 소용돌이가 다시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해묵은 유령들이 잔인한 폭격의 포화 속에서 마침내 빗장을 부수고 그녀의 뇌리로 쏟아져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기괴한 소음 속에서 20여 년 전 리치먼드의 침대 위에서 자신을 지옥으로 몰고 갔던 그 불길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창밖 정원의 새들이 일제히 목청을 높여 고대 그리스어로 버지니아를 향해 온갖 외설적인 욕설과 저주를 조잘거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안 돼. 또 시작되었어. 그 소리들이 내 머릿속을 송곳처럼 파고들고 있어. 버지니아는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방바닥을 뒹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번에는 새들의 노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며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는 명확한 확신이 그녀의 온몸을 차갑게 지배했습니다. 그녀는 글을 읽을 수도 남편이 정성껏 끓여온 수프를 삼킬 수도 없었습니다. 음식을 삼키면 몸이 더러워진다는 거식증의 강박이 다시 도졌고 눈앞의 세상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뭉개져 버렸습니다. 버지니아는 자신이 완전히 붕괴하여 평생을 헌신해온 남편 레너드에게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짐이 될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남편의 서랍 속에서 오래전부터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던 자살 편지들이 그녀의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더는 이 지옥 같은 광기의 환청을 견딜 수 없다는 절박함 사이에서 버지니아는 잔인하게 번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신이 완전히 지워지기 전에 스스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지금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원고의 비명이 거실 가득 울려 퍼지던 그 위태로운 순간, 버지니아는 평생을 괴롭힌 고통의 심층을 향해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완벽한 평온을 향해 잔인한 운명의 마지막 산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41년 3월 28일 서식스 로드멜의 아침은 유독 차갑고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머릿속을 도끼로 찍어내리는 듯한 고대 그리스어의 환청과 자신이 완전히 파멸할 것이라는 공포 속에서 버지니아는 침착하게
서재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바쳐 자아냈던 가장 맑고 투명한 언어로 남편 레너드를 향한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당신. 내가 다시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껴요. 우리는 그 기묘한 침침함의 시절을 다시 통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내 귀에 다시 그 끔찍한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나는 더 이상 글을 읽을 수도 집중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 삶의 모든 행복은 전적으로 당신 덕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그 누구도 줄 수 없었던 완벽한 서사를 선물해 주었어요. 펜지를 고정해둔 버지니아는 헐렁하고 편안한 코트를 걸치고 천천히 몽크스하우스의 마당을 가로질러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집 근처를 고요하게 흐르던 우즈강이었습니다. 강변에 도착한 버지니아는 잠시 멈추어 서서 안개 낀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강가에 널려있던 무겁고 커다란 돌멩이들을 골라 코트 주머니 속에 하나씩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돌들이 채워질 때마다 코트가 찢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평온했습니다. 그것은 평생 동안 자신을 가두었던 육체라는 더러운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오직 순수한 정신의 세계로 가기 위한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주머니를 침묵의 무게로 가득 채운 버지니아는 마침내 차가운 우주강 물속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갔습니다. 얼음층처럼 차가운 강물이 발목을 지나 허리를 감싸고 마침내 가슴을 덮쳐왔을 때 버지니아는 비로소 평생을 괴롭혀온 기괴한 새들의 환청이 완전히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부장제의 억압도, 이복 오빠들의 추악한 학대의 기억도, 런던을 짓밟은 전쟁의 포화와 나치의 공습경보 소리도 그 깊고 고요한 물속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물결을 따라 그녀의 머리카락이 은빛 유령처럼 사방으로 흩어졌고 심층을 품은 푸른 유령은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완벽한 평온의 품속으로 영원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녀가 물속으로 사라진 뒤 우주강의 수면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고요하고 잔잔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린 시절 어두운 복도 끝 거울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소녀도 평생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뇌리를 파고들던 그리스어의 새소리도 마침내 그 차가운 강물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찾았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죽으러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멀어져 그토록 갈망했던 온전하고 완벽한 자신만의 방을 찾아 떠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내면과 무의식을 완벽한 언어로 포착해내며 소설의 패러다임을 바꿨던 모더니즘 문학의 선구자 버지니아 울프의 항해는 그렇게 우주강의 깊은 침묵 속에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함으로써 광기에게 자아를 빼앗기지 않는 마지막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유체는 차가운 물밑으로 가라앉아 쓰러졌지만 그녀가 영혼을 쥐어짜내며 자아냈던 가장 맑고 투명한 언어들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외로운 이들의 자기만의 방을 소리 없이 밝혀주는 영원한 등대로 남아 우리 곁을 흐르고 있습니다. 평생을 안개 속에서 고독하게 걸으며 우리에게 찬란한 문장을 남겨준 그녀의 지독하고도 가슴 아픈 삶을 기억하며 버지니아 울프의 잔인하도록 아름다웠던 생애 기록을 여기서 마칩니다.